여러분,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하고 싶습니다. 가난은 운명이 아닙니다. 가난은 습관이고 생각이고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가난을 짊어졌다고 말합니다. 나는 시골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내 인생은 여기까지다.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한계 안에 가둡니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살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세상에 나왔지만 마음만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내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나는 소년 시절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중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 것조차 힘겨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내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가난을 내 운명으로 만들지는 않겠다. 나는 언젠가 반드시 큰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황금 규칙입니다. 가난을 운명으로 여기지 말라. 가난은 출발점일 뿐 결코 종착점이 아닙니다. 나는 어릴 때 소 팔러 가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집안에 남은 마지막 재산이던 소 한 마리를 몰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시골 길은 먼지투성이었고 발바닥은 금세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를 팔아 얻은 돈으로 나는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기억은 내 인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저 소녀는 소를 팔러 갔다가 현대를 사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소를 팔아 얻은 돈은 크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가난을 탓하며 주저앉았더라면 그날에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믿었습니다. 가난은 잠시일 뿐이다. 내 선택이 나를 바꾼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돈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 중에는 돈을 손에 쥐고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원래 안 된다. 나는 운이 없다. 나는 출신이 보잘것없다. 이 말이 바로 그들을 평생 가난하게 만든 족쇄였습니다. 반대로 빈손으로 시작했지만 마음속에 부자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결국 길을 열었습니다. 나 역시 그랬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서울거리를 걸으며 매번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반드시 내 이름을 남길 것이다. 나는 반드시 내 손으로 세상을 바꿀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가난 속에 있습니까? 돈이 없어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가난은 시작일 뿐 운명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가난의 굴레에 가두지 마십시오. 가난한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가난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종종 나를 비웃었습니다. 정주영, 너 같은 가난뱅이가 뭘 할 수 있겠나? 서울에는 너보다 똑똑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나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원망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끝까지 해낼 것이다. 나를 비웃는 그들의 이름은 사라지겠지만 나의 이름은 남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황금 규칙의 핵심입니다.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인생은 멈춥니다. 그러나 가난을 도전의 출발점으로 삼는 순간 인생은 달라집니다.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서울의 허름한 여인숙에서 하루를 버티던 시절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밤에는 배고픔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는 종이에 연필로 내 꿈을 적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큰 회사를 세울 것이다. 나는 반드시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나를 앞으로 밀어붙이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가난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시작은 가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가난을 내 삶의 연료로 삼았습니다. 만약 나는 가난해서 안 된다고 했다면 오늘의 현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의 미래를 가릅니다. 첫 번째 황금 규칙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가난을 운명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선택일 뿐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황금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자의 길을 향해 반드시 필요한 것, 바로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황금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표를 분명히 세워라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목표 없는 하루는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목표 있는 하루는 칼날처럼 집중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표 없는 삶은 풍랑 속의 작은 배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저 떠밀려가고 파도가 치면 뒤집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있는 사람은 바람을 맞아도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파도가 와도 끝까지 닻을 지킵니다. 나는 젊은 시절 매일 아침 내게 스스로 물었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뤄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 답을 종이에 적고 그 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떤 날은 단순히 현장에 도착해 인부들과 같은 밥을 먹는 것이 목표였고, 어떤 날은 은행에 가서 대출을 얻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어떤 날은 고객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단순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현대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단순한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나는 초창기 현대건설을 시작했을 때 직원이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금도 부족했고 기술도 미흡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침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 작은 공사를 반드시 완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 올린 작은 목표들이 결국은 수천억 원 규모의 해외 공사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뭘 못하겠어.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돈이 찾아온다. 돈은 목표 없는 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돈은 방향이 분명한 자에게만 갑니다. 내가 중동 사막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의 일입니다. 모래바람은 거세게 불었고 노동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심지어 엔지니어들조차 이건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침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다. 모래 위에 첫 번째 기둥을 세우는 것이다. 다른 건 잊어도 좋다. 그 목표만은 반드시 해내자. 그날 저녁 우리는 기둥 하나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작은 성과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둥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시작이라는 것을. 목표는 사람을 하나로 묶고 불가능을 현실로 바꿉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의 하루는 목표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움직이며 저녁이 되면 오늘도 어영부영 지나갔다고 한숨 짓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가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다르게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의 목표를 분명히 합니다. 그 목표가 하루를 지배하고 결국 인생을 지배합니다. 나는 임원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반드시 이뤄야 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장황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매출을 올려야 합니다. 조직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 희망사항이요. 목표는 단순하고 분명하고 즉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후 직원들은 배웠습니다. 목표란 거창한 꿈이 아니라 오늘의 행동을 지배하는 현실적 기준이라는 것을. 여러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도 목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가난했지만 늘 마음속에 세운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내 이름을 남길 것이다. 이 목표가 있었기에 어떤 위기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IMF 위기 속에서도 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대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는 반드시 지켜낸다. 이 목표가 있었기에 나는 흔들리는 금융가와 투자자들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표는 꿈과 다릅니다. 꿈은 막연하지만 목표는 구체적입니다. 꿈은 희망이지만 목표는 행동입니다. 부자는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저 말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방향 없는 노력은 허공에 흩어집니다. 목표 있는 노력만이 결과를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밤 집에 돌아가면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내일 아침에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단돈 10,000원을 모으는 목표든 책 한 장을 읽는 목표든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대로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목표 없이 살고 부자는 목표로 산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황금 규칙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목표를 분명히 세우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황금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수많은 사람의 운명을 갈라놓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바로 작은 행동을 즉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황금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행동을 즉시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머릿속으로 아무리 큰 꿈을 꾸고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 순간 발을 내딛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합니다. 나는 젊은 시절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술자리에서 늘 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큰 사업을 하고 싶다.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나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은 많았지만 실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늘 술잔 속에 묻히고 그들의 꿈은 늘 내일로 미뤄졌습니다. 여러분,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평생 가난합니다. 부자는 오늘 실행합니다. 나는 처음 서울에 올라와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할 때도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가게를 열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순히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날 당장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이면 닭 울기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낮이면 주인의 일을 대신했고 밤이면 쓰러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것이 자꾸 보잘것없어 보였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행동은 크고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즉시 실행입니다. 나는 늘 말했습니다. 작은 행동도 바로 실행하라. 그것이 내일을 바꾼다. 내가 현대건설을 세우고 첫 해외 공사를 따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경험도 부족했고 기술도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해외 발주처는 우리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회의실에서 100번 말하는 대신 현장에서 직접 모래를 퍼나르고 시멘트를 손에 묻히며 함께 일했습니다. 발주처 관계자가 묻더군요. 정 사장, 당신이 직접 이 고된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번의 행동이 우리 회사 전체의 신뢰를 세웠습니다. 말로는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행동으로는 모두가 믿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늘 생각만 하고 늘 말만 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즉시 행동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거 하면 망하지 않을까? 하고 망설이지만 부자는 망하더라도 해보자 하고 시작합니다. 이 차이가 결국 부와 가난을 갈라놓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사업을 시작하며 숱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은행에 대출을 요청했을 때 은행원은 늘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 담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나는 담보 대신 행동을 내밀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고 계약을 따내어 미래의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은행원은 결국 나의 실행력을 믿었습니다. 돈은 실행하는 사람에게만 흘러갑니다. 여러분, 혹시 당신은 아직도 머릿속에서만 계산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투자하겠다. 언젠가 사업을 시작하겠다. 언젠가 공부하겠다. 그러나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오늘 행동하지 않았다는 변명일 뿐입니다. 나는 늘 임직원들에게도 말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를 미루지 마라. 그 작은 행동이 내일을 바꾸고 결국 회사를 바꾼다. 그들은 처음엔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깨달았습니다. 작은 보고 하나를 제때 올리는 것이, 작은 계약서를 제때 챙기는 것이, 작은 고객의 요구를 제때 들어주는 것이 회사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행동은 작은 차이를 만들지만 그 차이가 인생을 가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작은 행동을 무시합니다. 그게 무슨 대수야?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러나 부자는 작은 행동 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즉시 실행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작은 씨앗에서 큰 나무를 키우고 가난한 사람은 씨앗조차 뿌리지 못합니다. 내가 중동에서 공사를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장비가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기술자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품을 구하려면 한 달은 걸립니다. 그러나 나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 한 달은 곧 계약 파기와 회사의 몰락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즉시 행동했습니다. 밤새도록 철공소를 찾아다니며 대체 부품을 만들었고 직원들과 함께 손수 장비를 고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루 만에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발주처가 놀라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행동이야말로 신뢰를 낳고 신뢰가 돈을 끌어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무엇을 실행할 수 있습니까? 책 한 장을 펴는 것일 수도 있고 은행의 계좌를 열러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행동이 바로 당신을 가난에서 부자로 이끄는 첫 걸음입니다. 나는 가난 속에서 시작했지만 매일 작은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결국 현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미루지 말고 당장 하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 황금규칙은 분명합니다. 작은 행동을 즉시 실행하라. 그것이 쌓여 거대한 부를 이루고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황금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을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세운 결정적 요소입니다. 바로 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황금규칙은 시간을 돈보다 귀하게 다루라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시간을 다루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부터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낮잠을 잘 때 나는 발품을 팔았습니다. 남들이 술자리를 즐길 때 나는 다음날 할 일을 준비했습니다. 남들이 세월을 이야기할 때 나는 그 세월을 땀으로 채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무한히 있다고 생각하고 낭비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시간을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기에 분 단위로 아꼈습니다. 내가 아직 작은 회사를 운영하던 시절 한 번은 해외 고객과의 중요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일본의 엔지니어와 투자자들이었고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약속 장소에 무려 30분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예상보다 더 일찍 와 있더군요. 그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 당신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신뢰는 결국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시간을 지키는 태도가 돈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시간을 보는 눈은 다릅니다. 그들은 시간을 곧 돈으로 환산합니다. 일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돈을 잃은 것이며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임직원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회의는 짧게, 행동은 길게 하라. 시간을 잡아먹는 쓸데없는 말은 버리고 시간을 살리는 행동만 남겨라. 내가 해외 현장에서 공사를 지휘할 때 어떤 직원은 늘 보고를 미루었습니다. 사장님, 내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 지금 가져오시오.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이미 늦은 법이요. 결국 그는 배웠습니다. 시간 관리란 단순히 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운영하는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당신도 시간을 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무의미하게 보내고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의 습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내일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오늘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삽니다. 그 차이가 결국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나는 한 번은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중동 사막에서 공사를 하던 시절 발주처가 갑자기 일정을 앞당기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교대 근무를 도입했습니다. 낮에는 낮의 팀이, 밤에는 밤의 팀이 공사를 이어갔습니다. 잠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고 쓸데없는 절차를 줄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오히려 정해진 기한보다 일찍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발주처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 사장,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나는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관리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시간은 단순히 흐르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고 다스릴 수 있는 자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시간을 공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몇 시간을 보내도 아무렇지 않고 필요 없는 잡담에 하루를 다 써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다릅니다. 10분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10분 동안 책을 읽고 10분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고 10분 동안 고객에게 전화를 걸며 기회를 만듭니다. 그 작은 시간 관리가 결국 거대한 차이를 만듭니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짜 자본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오늘 하루는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붙잡아라. 그들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결국 돈을 움직이는 힘은 시간 관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하루를 계획 없이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분 단위로 쪼개어 집중하고 있습니까? 이 차이가 당신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부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늘 내 젊은 시절을 떠올립니다. 남들이 1시간 일할 때 나는 2시간을 일했습니다. 남들이 2시간을 일할 때 나는 3시간을 일했습니다. 그것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번째 황금 규칙은 분명합니다. 시간을 돈보다 귀하게 다루라.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결국 부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황금 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지은 그러나 쉽게 간과되는 요소입니다. 바로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5번째 황금 규칙은 함께할 사람을 올바르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언제나 옆에 누가 있었는지가 나의 성패를 갈랐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늘 자기보다 더 게으르고 더 불평이 많은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편안한 길은 성장의 길이 아닙니다. 반대로 부자는 자신보다 더 큰 꿈을 꾸는 사람, 자신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것이 곧 자신을 끌어올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수많은 협력자와 직원을 만났습니다. 한 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찾아갔습니다. 당시 나는 작은 건설 일을 하고 있었고 담보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은행원 한 명은 내 사업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정 사장, 이 일은 무모합니다. 큰 회사들도 손대지 않는 분야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 곁에 두면 안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는 현실만 보고 가능성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른 한 은행원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사장, 당신은 확실히 무모합니다. 그러나 무모함 속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믿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내 사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와의 인연은 이후에도 이어져 많은 위기에서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단순히 만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함께 만드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있습니다. 늘 불평하는 사람, 늘 핑계만 대는 사람, 늘 실패를 운명이라 말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오래 어울리면 결국 본인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반대로 부자는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찾는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것이 곧 성공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내가 중동 사막에서 공사를 맡았을 때도 그랬습니다. 그곳은 낯선 땅이었고 더위와 모래폭풍, 언어와 문화 차이가 우리를 시험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막은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쓰러지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믿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단순히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를 찾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사람을 고를 때 단 한 가지를 봅니다. 이 사람이 위기 앞에서 도망칠 것인가 함께 버틸 것인가. 그 차이가 결국 회사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항상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많다. 그러나 끝까지 남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끝까지 남는 사람을 고른다. 실제로 내 곁에 남아준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문제 앞에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내게 돈보다 더 큰 자산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 곁에는 늘 당신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당신의 발목을 잡을 것이고 그의 시선은 당신의 꿈을 꺾을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 곁에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의 가능성을 먼저 말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반드시 붙잡으십시오. 그는 당신의 미래를 열어줄 사람입니다. 나는 해외 출장에서 수많은 외국인 사업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나를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했지만 또 어떤 이들은 한국인 기업이 뭘 할 수 있겠는가라며 무시했습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선택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를 존중하는 사람, 나를 동등하게 인정하는 사람과만 손을 잡았습니다. 그 선택이 결국 현대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운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5번째 황금 규칙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올바르게 선택하십시오. 돈은 사람을 따라오지만 사람은 돈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잘못 선택하면 돈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람을 잘 선택하면 돈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나는 오늘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당신을 앞으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끌어내리고 있습니까? 그 답이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황금 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려는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태도,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6번째 황금 규칙은 바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위기가 끊임없이 찾아왔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나는 늘 길을 찾았습니다.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었고 벽이 있을 때 벽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부자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나는 조선소 건설에 뛰어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배 한 척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일본과 유럽이 조선업을 장악하고 있었고 한국이 배를 만들겠다고 하니 다들 코웃음을 쳤습니다. 심지어 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인들이 배를 만들면 바다에 가라앉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달랐습니다. 나는 그 조롱 속에서 기회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못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이 바로 시장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으니 그 틈을 파고들면 우리는 반드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은행가와 투자자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한국의 세계 최대의 조선소를 지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더라도 나는 반드시 이 일을 해낼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이는 비웃었지만 또 어떤 이는 내 눈빛 속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돈을 끌어왔고 울산의 허허벌판에 세계적인 조선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배가 바다 위에 떠올랐을 때 모두가 놀랐습니다.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위기는 우리를 막는 벽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문이라는 것.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위기를 보면 무릎을 꿇습니다. 끝났다. 이제 망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끝났다는 말 대신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외칩니다. 그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나는 IMF 외환위기 때도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수많은 기업이 문을 닫았습니다. 거리에는 절망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더 강해질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때다.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위기를 줍니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인생은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망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갇히고 부자는 위기 앞에서 도전합니다. 내가 가장 잘 기억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중동 사막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어느 날 모래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거대한 바람이 모든 장비와 자재를 뒤흔들었고 작업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이 사막의 바람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멈추면 내일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견디면 내일은 반드시 우리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은 다시 일어섰고 결국 그 공사는 끝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항상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자기 운명을 원망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묻습니다. 이 위기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위기를 어떻게 돈으로 기회로 바꿀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이 부자의 길로 가는 차이입니다.
나는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한 번은 큰 계약이 파기되어 모든 자금이 바닥나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줄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나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내가 직접 발로 뛰며 거래처를 찾아다녔고 다시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기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꺾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6번째 황금 규칙은 이렇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십시오. 그것이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 속에서 길을 찾는 자만 이 미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더 이상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좋다. 이 기회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황금 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돈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돈을 굴리는 자가 결국 부자가 된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7번째 황금 규칙은 바로 돈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돈을 굴리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돈을 벌었지만 금세 사라진 사람, 작은 돈을 끝까지 움켜쥐려다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돈을 단순히 보관하려 했다는 것. 여러분, 돈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을 가두면 썩습니다. 그러나 강물이 흐르면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쥐고만 있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나 굴리면 더 큰 돈이 되어 돌아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쌀 가게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장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정 사장, 남은 돈은 절대 쓰지 말고 땅속에 묻어두라. 그래야 안전하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돈이 나를 위해 일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노동에 묶인다. 그래서 나는 남은 돈을 다시 가게를 키우는 데 썼습니다. 물건을 더 사들였고 거래처를 넓혔습니다. 위험해 보였지만 그것이 결국 더 많은 손님을 불러왔습니다. 그 경험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후에도 나는 같은 원칙을 지켰습니다. 돈은 흘러야 한다. 그것이 내 평생의 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돈을 쓸 때 두려워합니다. 작은 투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에서 배우며 돈을 다시 굴립니다. 나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덕분에 더 현명해졌습니다. 내가 현대건설을 운영할 때 한 번은 큰 공사 현장에서 자금이 막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돈을 움켜쥐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과감히 자금을 더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멈추면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끝까지 밀어붙이면 길이 열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 더 큰 수익과 더 큰 신뢰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잃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돈은 흘러야 다시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이 부자를 만듭니다. 나는 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돈을 벌었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라.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살펴라. 돈은 사람과 같다. 머물 곳이 없으면 떠난다. 그러나 머물 곳을 만들어주면 더 큰 힘이 되어 돌아온다. 한 번은 해외 고객과의 미팅에서 이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고객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 왜 그렇게 무모하게 다시 돈을 투자합니까? 차라리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나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지키려 하면 결국 아무것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투자하면 지금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 이후 나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론 무조건 아무데나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옳은 방향으로 옳은 사람과 함께 옳은 시기에 흘려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맞을 때 돈은 반드시 불어납니다. 가난한 사람은 늘 말합니다. 지금 가진 것도 부족하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지금 가진 것이 씨앗이다. 씨앗을 땅에 묻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앗을 땅에 묻으면 열매가 100배로 돌아옵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나는 울산 조선소를 지을 때도 모든 자금을 다시 쏟아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말렸습니다. 이 돈으로 다른 사업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나는 믿었습니다. 그 투자가 미래를 열 것임을. 그리고 조선소는 실제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굴리는 사람만이 미래를 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작은 돈을 쥐고 있다면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를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학습일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일 수도 있고 사람을 위한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당신이 일할 때 따라오지 않는다. 돈은 당신이 쉬어도 일할 때 따라온다. 그것이 바로 투자의 힘이다. 여러분, 7번째 황금 규칙은 분명합니다. 돈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돈을 굴리는 자가 되라. 돈이 멈추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멈춥니다. 그러나 돈이 흐르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끝없이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황금 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돈보다 더 강력한 자산, 바로 신뢰를 쌓는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8번째 황금 규칙은 신뢰를 쌓는 힘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를 잃으면 다시는 회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사업이란 결국 숫자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 서울에서 막 건설 일을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나는 자금도 인맥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의 무게였습니다. 거래처 사장들과 약속한 납기일을 단 하루도 어기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때로는 돈이 없어 직원들 월급을 밀려야 할 상황에서도 거래처에 줄 돈은 먼저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은 사람을 떠나도 다시 돌아오지만 신뢰는 떠나면 끝이라는 것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외국 투자자가 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정 회장, 당신은 담보도 없고 보증도 약합니다. 왜 우리가 당신을 믿어야 합니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에게는 담보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이름입니다.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입니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그 거래는 성사되었고 나는 더 큰 길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돈보다 더 강력한 자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돈이 따라온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현대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현대라는 두 글자가 곧 우리의 자산이다.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사를 수주할 때 고객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현대가 해낼 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을 지켜낼 때마다 그 이름은 더 큰 힘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신뢰를 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쌓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항상 스스로를 경계했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가 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빠른 이익을 위해 신뢰를 버립니다. 당장의 돈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어깁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얻은 돈은 반드시 사라지고 다시는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반면 부자는 신뢰를 위해 당장의 손해를 감수합니다. 그러나 그 신뢰가 결국 더 큰 이익을 불러옵니다. 나는 중동 사막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현지 정부와의 계약은 까다로웠고 수많은 조건이 붙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원들조차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회장님, 왜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십니까? 이건 우리에게 불리합니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것이다. 이번에 손해를 보더라도 다음에는 그들이 우리를 먼저 찾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후 중동 각국에서 현대를 먼저 불렀고 우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은행도 투자자도 고객도 직원도 모두 신뢰 위에서만 움직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돈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있으면 돈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은 흘러가는 강물이지만 신뢰는 강물의 근원이다. 근원이 마르면 강물은 말라버린다. 여러분, 8번째 황금 규칙은 분명합니다. 신뢰를 쌓으십시오. 그것이 곧
평생의 자산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만을 줬다가 신뢰를 잃고 결국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신뢰를 먼저 지키고 돈은 자연히 따라오게 만듭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이름은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들었을 때 믿음을 느낍니까? 아니면 의심을 느낍니까?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제 9번째 황금 규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간을 지배하는 자만이 부자가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9번째 황금 규칙은 바로 시간을 지배하는 자만이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기회도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만큼은 결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언제나 시간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시간을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내일 하지 뭐, 다음 달에 시작하지 뭐라며 미룹니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한다. 이것이 부자의 시간 철학입니다. 내가 젊은 시절 건설업에 막 뛰어들었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설득했습니다. 잠잘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습니다. 젊음의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쏟은 땀과 시간은 훗날 내게 수백 배, 수천 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나는 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하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시간을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허비합니다. 하루 종일 술잔을 기울이고 남을 탓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부자는 단 1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습니다. 나는 해외 출장 때마다 특히 시간을 절약하려 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면 불필요한 잡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상대방도 그 태도를 존중했습니다. 정 회장과의 회의는 언제나 빠르고 명확하다. 이것이 나를 신뢰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단순히 시계의 초침이 아닙니다. 시간은 곧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잡지 못하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나는 기회를 잡는 데에 있어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좋은 기회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망설이면 떠난다. 그래서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위험해 보이더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즉시 뛰어들었습니다. 그것이 울산 조선소를 세우게 한 힘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내게 물었습니다. 정 회장, 왜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내립니까? 조금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조건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조건은 기다리면 올지 모르지만 기회는 기다리지 않는다. 놓치면 끝이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시간의 노예가 됩니다. 늘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늘 누군가의 시간표에 맞춥니다. 그러나 부자는 시간을 지배합니다.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스스로 선택하며 스스로 주도합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런 훈련을 시켰습니다. 회의 시간은 반드시 정시에 시작하고 정시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핵심만 말하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효율이 달라졌습니다. 현대는 약속을 지키는 회사다 라는 명성이 생겼고 그 명성은 곧 신뢰로, 신뢰는 곧 돈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지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빠르게 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아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다 씁니다. 그러나 부자는 반드시 중요한 일부터 처리합니다. 나는 늘 하루의 첫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에 썼습니다. 계약을 준비하거나 전략을 세우거나 사람을 만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작은 습관이 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폭우로 공항길이 막혔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늘은 어렵다, 내일로 미루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택시를 세워 타고 빗속을 뚫고 어떻게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겨우 몇 분 늦었지만 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바이어는 감탄했습니다. 정 회장, 당신은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날 체결된 계약은 현대의 미래를 크게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몇 분의 시간 관리가 수십 년의 성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9번째 황금 규칙은 분명합니다. 시간을 지배하십시오. 시간을 허비하는 자는 반드시 가난해지고 시간을 다스리는 자는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오늘을 미루는 순간 내일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오늘을 붙잡는 순간 내일의 성공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시간을 다르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공짜라 여기지 마십시오. 시간을 금이라 여기지도 마십시오. 시간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왜냐하면 금은 잃어도 찾을 수 있지만 시간은 잃으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 나는 내 시간을 지배하겠다. 그 다짐이 바로 부자의 길로 들어서는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황금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배우는 자가 결국 미래를 가진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10번째 황금규칙은 바로 끊임없이 배우는 자가 미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공부라는 것이 교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공부는 삶 전체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배움은 멈추는 순간 곧 퇴보를 의미합니다. 나는 어린 시절 정규 교육을 오래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책을 읽었고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사람에게서 배웠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장사꾼에게서도 항구에서 땀 흘리던 인부에게서도 나는 반드시 배울 것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움과는 거리가 멀다. 이제 늙었으니 더 이상 배워서 뭐 하나. 그러나 이것은 가난을 만드는 생각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끊임없이 배우려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내가 멈추면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외로 처음 나갔을 때 언어의 장벽은 정말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외국 사람들이 웃을 때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하겠다. 그래서 나는 틈만 나면 영어를 배우려 애썼습니다. 발음이 서툴렀고 문법이 틀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 덕분에 나는 결국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내 의견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섭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머뭅니다. 새로운 변화가 오면 거부합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에서 뒤처집니다. 나는 현대를 경영하며 늘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건설만 하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 회사다. 오늘의 기술에 만족하면 내일은 사라진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회사는 늘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습니다. 자동차, 조선, 전자, 어디든 배울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배움이 현대를 키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가난한 사람은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깝다고, 돈이 아깝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반드시 투자합니다. 책을 사고 강연을 듣고 스승을 찾습니다. 그것이 결국 더 큰 돈과 더 큰 기회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나를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나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배워라. 배움만이 너를 살린다. 오늘의 작은 배움이 내일의 큰 기회를 만든다. 여러분,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도 기술과 시장은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그때 나는 늘 신문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새로운 정보, 새로운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문을 스쳐 지나갈 때 나는 신문 속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10번째 황금규칙은 분명합니다.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배우는 자는 절망 속에서도 길을 찾고 배우지 않는 자는 기회 속에서도 실패합니다. 배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나는 오늘도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지금의 돈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배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배웠는가? 나는 지금 어떤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질문의 대답이 바로 당신의 미래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배움을 두려워하고 부자는 배움을 즐깁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결국 두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배우십시오. 책 한 권을 읽든 새로운 기술을 배우든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든 멈추지 마십시오. 그 배움이 쌓여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길로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번째 황금규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푸는 자만이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11번째 황금규칙은 바로 베푸는 자만이 진정한 부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을 살며 돈이란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 그 진정한 가치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에게 나눠줄 수 있겠는가? 그러나 부자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 일부를 나누면 그것이 돌아와 더 큰 풍요가 된다. 나는 어린 시절 가난했습니다. 쌀 한 대를 구하기조차 힘든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조차도 나는 남에게 나눠주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게 밥 한 공기가 있으면 그중 절반은 굶주린 이웃에게 건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습니다. 오늘의 나눔이 언젠가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는 것을. 나중에 사업을 키운 뒤에도 나는 이 원칙을 잊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할수록 더 많은 사람과 나누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임직원들의 복지를 챙기고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는 일에 힘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렇게 큰 돈을 쓰십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더 큰 사업을 하시지요. 그러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쓰는 돈이야말로 가장 큰 사업이다. 그것은 반드시 돌아온다. 여러분, 내가 배운 교훈은 이것입니다. 돈은 돌고 돈다. 내가 남에게 베푼 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가 되어 돌아오고 존경이 되어 돌아오며 새로운 기회가 되어 돌아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하청업체 사장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 회사가 자금난으로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실 수 없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를 돕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주어 회사를 살렸습니다. 몇 년 뒤 그는 다시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는 살아났습니다. 이제 저희가 현대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이후 수많은 공사에서 성실히 우리를 도왔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베푸는 손길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투자라는 것을.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베풀지 못합니다. 늘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자는 반드시 베풉니다. 왜냐하면 베품 속에 더 큰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번 돈은 우리만의 돈이 아니다. 사회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것이 곧 현대의 책임이다.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학교와 장학재단을 세웠고 병원과 복지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 혜택을 받은 젊은이들이 성장해 다시 현대와 대한민국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유도 결국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는 기억합니다. IMF 외환 위기 때 수많은 기업과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나는 개인 재산을 털어 나라를 돕는 데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습니다. 그 돈으로 본인 회사를 살리지 왜 나라를 위해 쓰는가? 그러나 나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내 회사도 무너진다. 나라가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산다. 그 선택은 결국 옳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섰고 현대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풀매의 힘입니다. 여러분, 11번째 황금규칙은 분명합니다. 베푸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진정한 부자로 만듭니다. 돈을 움켜쥐면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면 반드시 돌아옵니다. 나는 오늘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돈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단지 당신의 주머니 속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밝히고 있습니까? 그 대답이 바로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이웃을 돕고 직원과 나누고 사회에 기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부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번째 황금규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규칙을 꿰뚫는 근본,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12번째 황금규칙은 바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나는 평생을 돌아보며 깨달았습니다. 결국 승리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를 갈라놓는 것은 능력도 자본도 운도 아닙니다. 오직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나는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어린 시절 집안은 가난했고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어려웠습니다. 장사를 하면서도 무수히 문을 닫아야 했고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도 좌절은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 한 번도 그만두자라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알았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이는 여기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가난한 사람은 조금 힘들면 멈춥니다. 실패가 오면 이건 내 운명이 아니다라며 돌아섭니다. 그러나 부자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10번 넘어져도 11번째에 일어섭니다. 그것이 끈기입니다. 내가 조선소를 세울 때의 일입니다. 울산의 황량한 벌판에 조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나를 비웃었습니다. 한국에서 배를 만들면 바다에 가라앉을 것이다. 외국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돈을 빌려주던 은행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은행 문을 수십 번 두드렸고 투자자를 수십 번 찾아갔습니다. 거절은 수백 번 받았지만 단 한 번의 승낙을 얻기 위해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울산 조선소는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한국 조선업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끈기의 힘입니다. 만약 그때 내가 포기했다면 오늘의 현대도 오늘의 한국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가 찾아오면 웃어라. 그것은 네가 가는 길이 옳다는 증거다. 실패가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실제로 나 자신이 그랬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나는 더 강해졌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더 깊이 배웠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끈기는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끈기는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하면 내일 다시 시도하고 내일 실패하면 모레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무모하게 계속 시도하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무모함이고 성공으로 바뀝니다. 내가 해외 공사를 맡았을 때도 끈기는 나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사막의 모래폭풍이 공사를 중단시켰을 때 직원들은 모두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외쳤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간다. 이 사막의 바람이 우리를 꺾을 수 없다. 그 순간 직원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다시 일어나 삽을 들었고 결국 우리는 그 공사를 완성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나는 다시 확신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끈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부자는 실패를 자산으로 만듭니다. 그 차이가 바로 부자의 길과 가난의 길을 나눕니다.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진짜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12번째 황금규칙은 분명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순간 모든 꿈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순간 모든 가능성은 살아납니다. 나는 내 인생을 걸고 여러분께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똑똑해서도 돈이 많아서도 아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한 걸음 더 내딛으십시오. 그럼 언젠가 반드시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가 여러분께 전하는 마지막 황금 규칙입니다. 여러분이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한 가지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로써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12가지 황금 규칙의 이야기는 모두 끝났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단 하나라도 마음에 새긴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불씨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선택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을 흘려보내는 자입니까? 아니면 시간을 지배하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움켜쥐는 자입니까? 아니면 베푸는 자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포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나아가는 자입니까? 그 대답이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한 걸음 더 내딛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